말씀드릴 순서는 흑사병과 기독교, 그리고 르네상스. 코로나를 통해 이루어야 할 우리의 소명. 먼저 결론을 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뭔지. 코로나가 가져온 메가 트렌드의 변화와 글로벌, 또 국내 환경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각 이슈별로 어떤 기회와 위험 요인이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오늘의 주제가 될 7번, 일터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어떤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있을까? 그 다음에 8번째, 이 시대의 교회에 주는 인사이트는 무엇일까? 그것들을 알아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맺은 말. 시간이 남으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첫 확진자 나오고 나서 100일, 락다운 시키고 나서의 2달,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시간이 되면 좀 알아보고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사병과 기독교, 르네상스,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걸 알아보기 전에 미국의 러브크래프트라는 그 작가가 있어요. 19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잘 아는 에드가 앨런 포하고, 에드가 앨런 포는 우리가 잘 알죠. 그분하고 동시대에 이 미스테리어스한 작품을 썼던 그 작가인데, 이 러브크래프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감정은 공포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태초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가장 오래된 감정은 공포다. 그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환경에 대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했다. 뭐 지극히 그 인본주의적 또는 진화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 공포를 어떻게 핸들링하느냐,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은 될 수 있겠다. 왜 그러냐? 그걸 이제 흑사병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유사인의 기존 질서가 가장 극심하게 무너졌던 시기인 13세기, 14세기. 전대미문의 재앙, 흑사병이라는 공포가 유럽 대륙을 휩쓸었죠. 뭐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흑사병의 그 상황을 보카치오가 진 데카메론 서문에게 잘 나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저거 어쩜 그 메르스 사태 때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이거랑 똑같은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제가 이 데카메론을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요번에 또 다시 저한테 이 데카메론을 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데카메론은 뭐 잘 아시다시피 10명의 남녀가 흑사병을 피해서 교회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림 같은 집에서 매일 한 사람이 한 얘기씩 10명이서 10얘기를 해요. 그리고 10일 동안. 그러니까 토탈 100개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대부분 교회를 희극화하는, 신부들을 희극화하는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대부분 통속적인 거예요. 뭐 읽어보면은 막 이렇게 특별할 건 없어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근데 당시에 강력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인데 어떻게 감히 이런 필부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가?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퀘션 마크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데카메론의 서론에 보면은 그 당시가 어땠는지 그 시대상을 마치 리포터가 그 신문에 기사를 썼듯이 명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그 대목을 잠깐 읽어볼게요. 얘기만 들어도 놀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죽어갔던 지옥의 상황이 벌쳐졌고, 이웃이 이웃을, 가족이 가족을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며, 시체 썩는 냄새가 풍기고 나서야 이웃의 죽음을 확인하게 될 정도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뭐 이렇게 지옥과 같은 비극적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얘기죠.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은, 이 흑사병 전에는 이 흑사병 이전에는 누가 죽으면 친척이나 이웃 여자들이 고인의 집에 모여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 고인의 집에 이웃과 지인들이 모이고 고인의 지위에 따라 사제가 오기도 했다. 고인의 동료들이 운구를 맡고 성대한 촛불과 성가대가 그 뒤를 따르는 장례식이 이루어졌고, 그 장례 행렬은 그 사람이 묻힐 교회, 대부분 그 유럽의 그 무덤들은 이제 교회 뒷마당에 있으니까 그로 향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흑사병의 습격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다른 풍습이 생겼다. 도와주는 여자 없이 죽는 남자, 임종을 지켜봐주는 이 없이 생을 마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고, 친척들은 고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할 경우도 거의 없었고, 오히려 그 장례식장에서 웃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잔치마당처럼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여자들은 연민을 버리고 자기 몸 하나 편한 것을 제일로 쳤다. 이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귀찮은 일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유해가 교회로 향할 때 이웃이 따르는 경우도 드물었고, 관을 매는 사람들도 이웃이 아니라 하층 계급에서 새롭게 형성된 무덤 파는 직업적 일꾼들이 관을 맸죠. 보통 대여섯 명의 사자가 앞장을 섰는데 촛불을 한둘개 들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들지 않을 때가 많았다. 사제들은 수고로이 너무 길거나 엄숙한 기도는 하지 않았고 빨리빨리 장례를 신속하게 마쳤다는 얘기죠. 일꾼들의 도움을 받아 교회 뒤에 있는 무덤이 아니라 임자 없는 어떤 구덩이에 그 시신을 못군 했다. 이게 당시 흑사병 상황에 있었던 내용들을 데카메론 서론에 마치 신문 보도처럼 명확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나타난 이런 현상이 결국 그 당시 유럽 세계에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을까? 그 당시는 파스테르가 태어나기 500년 전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면 페니실린이 나오기 500년 전이죠. 흑사병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죽어간 거예요. 그렇죠? 휘몰아치는 흑사병 창궐에 인간의 어떤 지혜도 대책도 소용이 없었다. 사실 당대에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사태를 겪는 우리를 쳐다보더라도 마치 바벨탑이라도 쌓을 듯한 기세로 수많은 과학기술의 발전, 의학기술의 발전, 우리 스스로도, 의료인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이 앞에 어느 누구도 대응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나 지금 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어떤 지혜도 대책도 소용이 없었으면 70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그렇게 흑사병에 무너진 종교 권위와 참담한 상황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통제 불가능한 현실의 출현 앞에 당시 유럽 사람들은 당혹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두 번째, 무능한 지식인들. 당시의 지식인들의 대부분은 종교인들이에요. 신부님으로 대별되는. 무능한 지식인들의 무기력. 그 사람들이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조차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뭘 못 해주다 보니까 자기 한 몸 간수하기 힘들어서 무신경함이 팽배해지는 거죠.
당시까지 삶의 중심을 잡아줬던 종교, 캐톨릭. 역시 대책 없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위가 실추하죠. 그 당시까지 지배했던 캐톨릭 문화와 가치관은 사라지고 말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 죽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 도피와 쾌락주의가 나타나게 됐고 극단적 소비 행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 대막을 데카메론 서문은 어떻게 표시를 하고 있냐면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마침내 그날이 오기라도 한 듯 가축이든 땅이든 그들의 노고가 가져올 미래의 결실을 기대하지 않고 그러니까 롱텀으로 뭐를 하는 그런 결실은 기대하지 않고 눈앞에 놓인 것들을 어떻게든 써버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뭐 내일 죽을 건데 쓰고 죽자.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는 얘기는 스피노자의 얘기지. 스피노자는 뭐 17세기 또 철학자니까 뭐 그 당시 관계도 없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롱텀으로 바라볼 뭐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뭐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황이나 불안함에 있을 때는 해야 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불안감이나 불확실성에 놓이게 되면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질 않아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전 세계 경제 불황이 왔죠. 대한민국도 비교적 쉽게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에도 불황이 왔어요. 그 당시에 모든 생산과 소비가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탕과 초콜릿의 소비가 35% 증가했어요. 뭐를 의미할까요? 불안함과 경제 위기 앞에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투자해야 될 게 아니라 당장의 만족을 주는, 당장의 달콤함을 주는 사탕과 초콜릿이 그래서 증가한 거예요. 사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불황이 되면 여인들의 입술 색깔이 빨개지는 립스틱 이펙트라고 있죠. 뭐 경제학에서는 경영학에서는 고전에 관련된 저게요. 자기를 치장하고 싶은데 경제가 괜찮았을 때는 여러 가지로 치장할 게 많은데 불황 속에 치장할 돈이 없잖아요. 가장 쉽게 치장할 수 있는 것 빨간 립스틱입니다. 여인들의 입술이 색깔이 빨개지면 여러분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시대를 분별해요라고 했듯이 사람들의 초콜릿 소비가 늘어나고 립스틱 색깔이 빨개지면 이거 불황이구나. 이건 거의 90% 확률 이상의 확률로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희극화하는 데카메론의 본론, 그런 얘기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후대 사람들이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본주의의 시작. 좋은 말로 해서 르네상스라고 얘기한 건데 결국 하나님의 권위가 실추된 거예요. 이 흑사병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자, 여기서 중세시대 때 캐톨릭이 제대로 된 신앙 중심이냐 아니냐 이 논의는 나중으로 합시다. 어쨌든 간에 흑사병에 분명히 초래한 것은 당시 권위, 종교인, 캐톨릭, 하나님 중심 사상이 무너졌다는 거죠. 공포에 대한 대처. 이 미스트릿이 결국 인본주의를 가져왔어요. 흑사병에 대한 미숙한 대처가 인본주의를 촉발했고
그 촉발된 인본주의가 사실 오늘까지 가속화되고 왔죠. 뭐 다 알잖아요. 뭐 중간에 종교 개혁이 있고 종교 혁명이 있고 초대 교회로 가자는 뭐 운동도 있고 성령 운동도 여러 가지 운동이 있었습니다만 인류의 전체적인 트렌드는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져가는 인본주의적, 진화론적 그런 사상들이 계속 팽배해져 갔죠.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어떤 허양하심 속에 나왔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다시 하나님 중심주의를 회복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는데 이것을 제대로 크리스천들이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영적 패권을 돌려드리는 그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코로나19가 왔죠. 코로나19가 세상의 흐름을 격동시켰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흐름의 격동을 일터 현장에서는 어떤 통찰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교회에게 주는 통찰은 무엇인지 우리가 선제적으로 분별하고 일터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우리 레위인들이 분별을 하고 변화를 주도해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오늘의 얘기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세상 흐름은 어떻게 격동을 했는가? 알아보도록 하죠. 피터 틸이라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Zero to One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피터 틸은 이 Zero to One에서 시대 정신은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명확하게 낙관적인 미래. 불명확하지만 낙관적인 미래, 명확하게 비관적인 미래, 불명확하며 비관적인 미래. 대한민국의 예를 보면은 뭐 60년대 후반서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명확하게 낙관적인 미래였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직전, 태어날 무렵 그때까지는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더라도 되는 명확하게 낙관적인 그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산업도 발전했고 영적으로도 교회도 성장을 했고 명확하게 낙관적인 미래를 가지고 있었어요. 90년대 말서부터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2010년 직전까지는 불명확하지만 그런 낙관적인 사조가 대한민국에 쭉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헬조선이라고 그런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명확하게 비관적이거나 불명확하며 비관적인 미래가 혼재되는 시대 정신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은 그런 말 안 했겠지만 여러분들 친구들이 헬조선 언론에도 무척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결국 코로나19가 가져온 시대 정신은 uncertainty, 불확실하다, 그냥 비관적이다.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비관적인 미래를 명확하게 던져준 거죠. 코로나가 오기 직전까지 시대, 우리 월드와이드하게 감싸고 있었던 몇 개 그 메가 트렌드가 있었어요. 말하는 사람들마다 미시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걸 어디에다 집어넣느냐의 문제지 커다랗게 보자면은 전 세계는 글로벌화로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휴대폰이 베트남에서 생산돼서 월드와이드하게 팔리고 있죠. 서플라이 체인이 글로벌 됐고, 대한민국 여권으로 전 세계 194개 국가가 있는데 192개 국가를 갈 수 있을 만큼 글로벌화된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나라가. 글로벌화는 뭐 우리가 그냥 피부로 느끼는, 코로나 있기 전까지 여러분들 맘만 먹으면 동남아 여행 갔잖아요. 유럽 여행 갔었고, 미국 다녀오고, 일본 다녀오고 그랬잖아요. 글로벌화가 전 세계적인 주요 트렌드였었어요. 두 번째,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별되는 초연결, 초지능 사회였었어요. 알파고의 충격, 여러분들 아직 기억하고 있잖아요. 바둑의 영역만큼은 적어도 컴퓨터가 못 치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파고가 보기 좋게 이세돌을 이겼죠. 이세돌이 한 번 이긴 게 인류에게 유일무이하게 한 번 진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세돌이 매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까지만 알고 있는데, 알파고의 그 다음 스토리를 들으면 더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알파고가 발전을 해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이기질 못했죠. 중국 바둑 랭킹 1위, 그 사람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까지 다 이겼죠. 그러고 나서는 알파고가 적수가 없다고 은퇴했어요. 사람하고 바둑도 가지고는 더 이상 재미가 없다. 근데 그것까지만 해도 충격인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알파고는 처음에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처음에 바둑의 정석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기보들을 공부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새로 인공지능을 만들어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은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알파고를 꺾었어요. 이제는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게 대세가 됐었죠. 그죠? 뭐 5G. 특별하게 우리들이 환경에 대한 이슈가 매우 컸었어요. 지구온난화, 그죠? 폐플라스틱, 그죠? 뭐 고래, 환경 관련 NGO라든가 환경단체들의 그 보이스가 아주 컸죠. 인류의 미래가 환경에 달려 있다. 우리도 저 몽골 사막에 나무 심고 그랬잖아요. 황사 날라오지 말라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패권은 서구에서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 유럽 쪽에서. 근데 코로나가 모든 나라를 잠가버렸죠. 한순간에 글로벌하고, 우리나라 패스포드 가지고 지금 갈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받아주는 나라가 192개 국가 중에서 지금 15개 국가예요. 그죠?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급속도로 위축돼 버렸죠. 오히려 지역화가 가속화되고 있죠. 초연결, 초지능, 이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남들은 20년 동안 준비했던 온라인 학습, 우리나라 단 20일 준비하고 전 학년이 온라인 학습을 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퀄리티가 높냐 안 높냐는 둘째치고, 그죠? 예배마저 온라인으로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초진행 초연결은 더욱더 심화 확대 발전시키고 있고, 환경에 대한 이슈는 모든 영역에서 위험과 위기에 대한 영역으로 넓어졌죠. 그렇죠? 서구 패권,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그전서부터 트럼프 못 믿겠다는 얘기 나왔지만, 더 이상 이 코로나 앞에 리더십을 발휘한 지도자도 없고 그런 국가도 없었죠. 이제 이 권력의 진공 상태, 이 파워가 어디 시프트가 될 것이냐. 이미 20년 전부터 이제 파워 시프트는 얘기되고 있었지만, 그 파워 시프트가 그 전까지는 실체가 있는 상태에서 옮겨지려니까 못 옮겨졌었어요. 근데 지금 이미 진공으로 왔다고. 그 파워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정리를 하자면, 메가 트렌드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위험, 위기가 상시화될 것이고, 세계화 및 리더십이 부재되고, 반작용으로 지역화, 서구 패권이 약화되죠. 그리고 초연결, 초지능, 개인화 또는 개별화, 융합으로 특징 지어지는 4차 산업의 속성은 더욱더 강화되죠. 이것에 대한 개인적 대응이 어떠하느냐, 일터의 대응은 어떠하느냐, 교회 대응은 어떠하느냐가 향후 하느님 나라의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 그런데 여기서는 개인의 대응은 빼놓고 일터 현장과 교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다. 글로벌 환경이 어떻게 변했느냐, 간단하게 살펴보죠. 위험 및 감시가 일상화되는 뉴노멀 사회, 세계 질서, 특별하게 경제 질서가 변화가 되고,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의료 시스템의 역할 증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및 감시가 일상화되는 뉴노멀, 사실 이 뉴노멀, 중국말로 신창타이, 새로운 노멀, 그 전까지 노멀이라고 했던, 그때까지 정상이라고 했던 것들이 새로운 정상으로 패러다임이 쉬프트 됐던 얘기죠. 이제 뉴노멀이라는 얘기가. 뉴노멀은 어떤 뉴노멀이 됐느냐? 블랙스완이 일상화되는 뉴노멀로 같아. 이 앞으로 사회는 예기치 않은 위험이 상시화되는 새로운 노멀인 시대가 같아.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벤 짐머가 어떤 얘기를 기고했냐면은, 이미 블랙스완이 뭔지는 알죠. 예기치 않은 어떤 그 위험을 우리가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 블랙스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자주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라는 블랙스완 이전에 경제적으로만 보더라도 2008년 르만 브라더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었죠. 10년 전 얘기예요. 그 10년 전에 1998년도 아시아 금융위기, 우리나라 IMF 위기 맞았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는 10년 주기로 계속 왔었고,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쓰나미, 일본 쓰나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주 블랙스완이 이미 출현하고 있었다. 벤 짐머가 얘기한 건데 그건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뉴노멀 사회는 코로나19와 같은 블랙스완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대응하려다 보니까 정부의 권한이 확대됐죠. 집에서 나오지 마. 코로나 이전까지 그런 소리를 정부에서 했다. 그러면은 다 촛불 들고 나왔어요. 광화문에 우리 다 몰렸을 거예요. 순순히 우리가 순종을 했죠.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줘야 되겠다. 그죠? 전혀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부의 권한이 확대됐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한 거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내가 추적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우리 CCTV 놓는 것도 많은 그 사회단체들이 범죄 예방 효과는 있으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슈로 계속 반대해 왔어요. 근데 지난 3, 4개월 동안 해외여행 갔다 와서 집에 있는데 팔찌를 차든지 휴대폰에 앱을 깔든지 내가 너를 추적해야겠다 그러는데 추적 안 당하겠다 그러면은 언론과 사회단체들이 지탄을 하죠. 자발적으로 나 추적해 주세요라는 사회가 됐어요. 이거 매우 드라마틱한 지금 이슈예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빅브라더를 지금 헌납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 얘기하는 적그리스도 출현을 우리가 앞당겨서 제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촉발제로 작용할지도 모른다고요. 전 세계 경제 질서는 그 전에 이미 미중 무역 갈등으로 수축하고 있었고 역사 갈등으로 인해서 반도체에 관련된 소재 부품들을 안중으로 해서 이미 세계 경제에 주름살을 끼쳤었는데 코로나로 중국이 6.8% 1사분기 마이너스를 겪고 우리나라도 1.4%예요.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에요. 선방했어요. 마이너스 1.4%가. 홍콩이 8.9% 마이너스. 트럼프 등 글로벌 리더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 글로벌 리더로 역할을 못하고 자국의 그 상황을 대처하기 급급했어요. 뭐 영국은 뭐 총리가 뭐 걸려가지고 또 나타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G2로 개편될 거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 그 전에 G7도 있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G20 이게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 보니까 G0예요. 어느 누구도 글로벌 그레이트 리더로서 역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국가들이 아무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유럽들의 대응 실패로 그 사람들의 파워가 없어진 거죠. 그 진공 상태. 어떤 파워가 쉬프트 돼서 그거를 차지할까? 뭐 20년 전서부터 아시아, 중국과 아시아로의 균형 이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중국이나 아시아, 한국, 일본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됐니? 역량이 있니? 시민의식이 성숙됐니? 의문사항이 있어요. 비대면 사회의 전환, 의료 시스템의 역할 증대. 이거는 국내 상황하고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상황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상황의 변화는 뭐 비슷하지만 조금씩 달라요. 정부의 역할 확대, 신뢰도 증가, 비대면 사회의 일상화, 이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전염병 관리를 위한 의료 자원 및 경험의 자산화, 산업의 해외 의존 탈피 및 자립화 강화. 하나씩 봅시다. 정부 역할 확대 및 신뢰도 증가. 뭐 일부 정부가 한 게 뭐 있니? 시민들이 잘한 거지. 의료인들이 잘하고 시민들이 했지라는 얘기가 있을지언정 국민의 80%는 대한민국 이 코로나에 대한 대한민국 대응이 외국보다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80%가. 정부의 대응은 투명했고 신속했고 민간 협조가 잘 됐었다. 재난지원금,
해외에 있는 교민들 전 세계 동원해서 불러온 거, 마스크 오브제 시행한 것, 이런 것들 다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일본, 미국, 이태리 이런 데들 쫄쫄 매고 있는 상황 보도를 통해 보면서 거기에 비하면 월등히 잘하고 있죠. 정부가 잘한 거니, 성숙한 시민의식이 잘한 거니, 논외로 치더라도 잘했어요. 비대면 사회의 일상화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일 만에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이라는 걸 경험해 봤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전 세계 모든 학생이 온라인 2달 동안 온라인 학습을 경험하는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것도 준비 20일 만에. 대단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99%의 크리스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일부 오프라인으로 드린 데도 있지만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온라인이 맞다 오프라인이 맞다 이건 맞다 틀리다의 의미가 아니라 수많은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가 뭔지 경험하게 됐어요. 어느 나라도 그런 일이 없어요. 어느 나라도 그런 준비를 해온 데도 없지만 그죠? 전염병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이제 퍼플러해졌죠. 사실 이것은 이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이때에 단계적으로 해왔던 우리의 대응이 요 코로나로 와서 이제 꽃을 피운 거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드라이브 트루 검진. 얼마나 멋져요. 그쵸? 산업의 해외 의존 탈피. 이제 지역주의가 계속 물품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니까 비행기가 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출장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 없이 로컬에서 산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니즈는 계속 증가할 텐데 사실 우리가 갈 길은 좀 멀어요. 전 세계 2,000대 기업, 그 부품 2,000대 기업, 그쵸? 그 중에 미국 40개가 있고 일본이 29개 있는데 우리나라는 7개밖에 없어요. 일본이 고맙게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줘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게 감사한 거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자, 글로벌하게 코로나로 촉발된 몇몇 이슈, 한국에 나타나는 게 이슈. 이 이슈 속에 어떠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있을까? 비대면 서비스가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죠.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원격 의료, 그렇죠? 밀집 서비스들이 쇠퇴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홈 이코노미, 한국말로 집코노미. 집에 앉아서 지금 다 하잖아요. 경쟁이 이 업종 간의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은 쿠팡은 여태까지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위협하는 그런 기업으로 우리가 보고 있었지만 지금 쿠팡을 위협하는 게 네이버하고 카카오톡이에요. 이제 쇼핑하려고 쿠팡에 들어가기조차 귀찮다. 카톡 하다가 카톡에서 콩 눌러서
카카오뱅크가 그거잖아요. 그쵸? 그 전까지 송금하고 싶으면 은행 앱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카카오뱅크, 카톡 안에서 송금하잖아요. 이제 카톡 하다가 쇼핑해라. 네이버 검색하다 쇼핑해라. 근데 그거는 그래도 카테고리가 좀 비슷해요. 크리스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해하기 좋게 이 표현을 하자면 진로 소주 참이슬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두산의 처음처럼이었어요. 그죠? 네. 전통적으로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진로의 경쟁은 참이슬이 처음처럼이 아니라 삼성 TV예요. 친구들하고 둘러 앉아서 소주 마시면서 농담하고 즐기던 것들을 삼성 TV, 고화질 TV가 엔터테인먼트, 쇼핑,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편하게 만들어주니까 굳이 나가서 친구들 만날 일 없죠. 이 업종 간의 경쟁으로 경쟁이 확산돼 버렸어요. 소상공인, 소형마트는 필연 쇠퇴할 거고요.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쇼핑 가면은 대부분 쿠팡이나 카카오톡으로 쇼핑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많이 살 일이 있으면은 이마트나 코스트코 가지 뭐 주변에 갈 일 없죠. 공유경제 쇠퇴하죠. 남들이 쓰던 거 못 가겠다. 지금 에어비앤비 위기 경영 선언했죠. 사람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여행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누가 다녀간지 모르는 거기 가서 어떻게 자니? 누가 사용했는지 모르는 이 모빌리티 어떻게 쓰니? 그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디바이드가 더욱더 확산되죠. 그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젊은 층과 사용 못하는 시니어 층간 또는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뭐 대한민국은 거의 없지만 뭐 제3, 4개 국가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하고 뭐 우리나라하고 이게 디바이드가 매우 크게 되죠. 재미난 거는 코로나로 움직이지 못해서 코로나 베이비 붐이 나타날 거다. 대한민국의 요거는 긍정적인 이슈예요. 바이오 헬스. 코로나19가 종식될까요? 종식되면 끝날까요? 코로나20이 안 나오려는 법이 있을까요? 코로나21 안 나오는 보장이 있을까요? (1910년대) 스페인 독감 예를 들어봅시다. 스페인 독감이 짧게 보면 한 3년, 길게 보면 5년 동안 대유행을 했어요. 이 유행 동안 3차례의 유행 패턴을 거려요. 1차 그 유행기, 2차 유행기, 3차 유행기가 있는데 1차 유행기보다 2차 유행기의 사망자 수가 3배 늘었어요. 3차 유행기 때는 1차 유행기만큼 사망자 수가 나타났어요. 1차 유행기와 2차 유행기 사이에 일정 인터벌이 있어요. 그동안 소위 얘기하는 락다운, 묶어뒀던 거죠. 풀리니까 팍 올라가죠. 어저께 나이트클럽 갔다 온 한 친구가 지금 15명인지 16명인지 감염시켰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 코로나를 잘 대응했다는 세계. 엄격히 얘기하면 나라는 하나, 2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대만, 싱가포르, 대한민국이죠. 둘은 조그만 나라예요. 통제가 손쉬운.
우리 5천만이라는 지역적으로도 거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인구 사이즈도 큰. 그런데 싱가포르 지금 뚫렸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조그만 데인데. 코로나19 끝날까요? 대한민국에서? 몰라요. 끝난다 안 끝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위기의 상시화, 뉴 노멀.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코로나20 와요. 그렇죠? 코로나20일지 박테리아 13일지 뭔진 몰라도 나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글로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이 위기에 대한 대응을 놓고 현재까지는 다 순종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어떤 통제를 할 때 개인 이익과 공공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들이 이제 커요. 가게 문 닫아라 할 때 여태까지는 닫아줬다고. 근데 앞으로는 코로나 걸려 죽는 거나 굶어 죽는 거나 똑같아. 코로나는 걸릴지 안 걸릴지 몰라도 굶어 죽는 건 분명하잖아. 장사를 못하면. 그죠? 충돌 가능성이 이제 상승합니다. 정부 역할은 이미 강화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못하다 보니까 디지털로 커뮤니케이션 하죠. 디지털 전체주의. 디지털 여론전. 그다음에 집단지성이 더욱더 강화될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뭐 여러분 세대도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좀 더 젊은 세대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거 신문에 났어. 그거 KBS에서 뉴스에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네이버에 나왔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하면 이게 네이버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구글링 하잖아요. 구글에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명백하게 아닌데 구글에서 나왔으니까 맞는 거예요. 네이버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맞는 거예요. 더더욱 위험한 거는 거기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우리 또래보다는 정통하지만 Z세대. 이 사람들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아날로그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닥쳐져 있는 현상이다. 자국 중심주의. 그죠? 이제 어느 나라도 남의 나라 신경 쓰는 나라 없어요. 뭐 어저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뭐 6.25 때 도와줬던 국가의 참전용사들한테 뭐 마스크 100만 장, 1000만 장, 100만 장, 100만 장 뭐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뭐 100만 장 이게 뭐 그냥 기특한 일이지만 뭐 커다란 이렇게 뭐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월 100만 원, 뭐 주당 100만 장씩 공급한다는 거 아닌 다음에야 뭐 원타임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국민 우선주의, 국익 우선주의가 팽배하죠.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한반도를 둘러싼 그 4강, 미일 중소, 그렇죠? 이 4강이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는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금 지코가 적자라 우리한테 영향력을 지금 발휘 못하고 있죠. 사실 일본도 지금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분별해 봐야 돼요. 이때가 통일의 때냐. 또 지역주의. 결국 뭐 북한은 이미 뭐 고립공주였지만 대한민국 그 개방 경제 속에서 지역화가 가속화될 때 결국 누구한테 손 내밀 거냐. 마지막 남은 찬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영적 통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까 상점들도 소형 상점, 영세 상점들이 쇠퇴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국가적으로도 약소국이 더 힘들어져요. 그렇잖아요.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죠. 원조도 왔다 갔다 해야지 뭐 있지. 중남미 아프리카 성장률이 대폭 축소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선교 전략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식량 및 농업. 지금 태국, 인도, 베트남 이런 데서 이제 쌀 수출을 막았어요. 대한민국 식량 자급률이 24%밖에 안 돼요. 우리가 쌀은 많이 남아도는데, 뭐 쌀 남아도니까 괜찮다 그랬는데, 우리 다 뭐 옥수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콩, 뭐 밀. 여러분들 라면 못 먹어요 이제. 밀 수입 못하니까. 이미 농업 자원화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나라들이 전략 상품화 시킬 거예요. 식량.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 가지고 그러게 하겠죠. 그렇죠? 뭐 마스크. 이런 사회가 왔어야지.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일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통찰로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 그것들을 살펴보자 이거죠. 첫 번째, 바이오 쪽으로 보면은 이제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이미 뭐 일부 허용이 됐지만 이제 허용이 돼 나가겠죠. 뭐 다른 나라들은 이거 허용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만 지금 허용이 안 된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진료는 온라인으로 진료받고 약 사러 옷 입고 나가서 약국 가야 되잖아요. 약국 배달업. 약 배달 비즈니스 하셔야 돼요. 온라인 약국 등장하겠죠?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됩니다. 중소병원이 더 쇠퇴할 거냐? 아니다. 뭐 이슈 있어요. 뭐 대학병원에 있는 온라인으로 진료받는데 유명 선생님한테 진료받으면 되지 굳이 동네에 있는 병원한테 갈 필요가 있느냐? 근데 대한민국 통계만 보자면 지난 2달 동안 이렇게 비대면 진료를 하는데 다 그 대학병원으로 갈 줄 알았더니 동네 병원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게 한 70%가 동네 병원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화나 이렇게 해서 받은 통계로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덜 저기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거는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대형 병원들이 모두 다 코로나 이슈로 다 매몰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데가 동네 병원밖에 없었다고. 근데 그 이슈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그때도 계속 할 거냐? 그럼 동네 병원들은 방문 진료, 4차 산업의 이슈 중에 하나인 개인화, 개별화 쪽에 방향을 가져야 될지도 모른다. 사회적 불안, 코로나 블루, 우울증, 정신질환들이 이제 증가되죠. 위기가 성시화되니까.
이게 이제 정신적 치유, 진정 산업들이 발전할 거예요. 교회가 역할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럼 이상한 무슨 정신치유센터, 이상한 이단들, 템플스테이. 그런 데가 이 진공 영역 치고 들어옵니다. 이거 우리가 해나가야 될 영역 중에 하나예요. 교육 시스템을 보면 교육 시스템 이제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육 시스템이 이제 미네르바화 될 거예요. 이 미네르바화는 나중에 다시 풀어냅시다. 지금 스탠포드 대학 학생들이 대규모로 휴학을 하고 있어요. 그 비싼 납부금 내면서 내가 온라인으로 수업받을 일이 없다. 소크라테스 이래로 현재까지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안 바뀐 두 가지. 교육과 기독교. 목사님은 설교하고 교수님은 앞에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받아 적고. 그렇잖아요. 그 두 영역의 가장 큰 임팩트를 지금 코로나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간에 주고 있어요, 지금. 학습과 여가, 일과 여가, 이게 여태까지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일하고 퇴근하면서 어디 들려서 놀고. 근데 이제 일도 집에서 하잖아요. 공부도 집에서 하잖아요. 일과 여가, 학습과 여가가 한 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와야 돼요. 앞으로 사회는 급진적으로 수평사회로 갈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는, 학교에 다닐 때는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들이 할 말 없으면 꼭 태도 가지고 따졌거든요. 넌 맨날 지각하고, 넌 보고하는 태도가 왜 이래? 근데 이제 재택근무를 해요. 그 태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성과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직급의 고하, 나이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타다는 그런 사회가 벗어나지는 거죠. 태도 문화 중심에서 성과 중심 문화로 급격히 전환이 될 거고, 서열과 나이가 의미 없는 수평 사회로. 그 다음에 평생 교육, 니즈가 증가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평생 교육을 감당해야 될 평생 학습 큐레이터가 이제 반드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와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왔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라이프타임 너의 소명과 여태까지의 특성을 볼 때 너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교육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개발해야 될 영역이에요. 매우 큰 비즈니스 영역이 될 거라고요. 또 하나 대중교통 쪽에 특별한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여태까지는 자가용, 대중교통, 그 다음에 퍼스널 모빌리티, 이걸 인테그레이션 시켜주는 시스템들이 없었어요. 그 인테그레이션 시키는 시스템들이 이제 나타날 때가 됐다. 지금은 네이버에서 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면 버스는 몇 시에 올 거고 거기서 내려서 지하철 타면 언제 지하철이 올 거야. 이건 가르쳐 주죠. 대중교통만 가르쳐 준다고. 근데 이제 대중교통과 자가용과 퍼스널 모빌리티와 그 다음에 렌트카. 이 통합시킨 통합 서비스가 매우 커다란 임팩트를 작용할 거예요. 소위 얘기는 마스, 모빌리티 as a 서비스. 비대면 거래에 따른 일회용품, 포장재, 폐기물이 이제 많이 늘어나죠, 지금. 의료 폐기물.
마스크 폐교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주요 비즈니스 쪽으로 갈 거예요. 모이지 않죠, 요즘. 그쵸? 1인용 짐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체들하고 나눴는데 중국에 이미 1인용 짐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 1인용 짐이 있어요. 혼밥, 혼술도 혼자 하는 영역이 계속 확대되겠죠. 아까 이제 드라이브스루 우리 검진했죠? 드라이브스루 햄버거집, 드라이브스루 스타벅스, 일본에 드라이브스루 조문이 있어요. 조문을 하는데 드라이브스루로 해요. 지금 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더 다양한 드라이브스루가 있을 거예요. 우리 뭐 드라이브인 예배는 나왔죠. 그렇죠? 자동차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 드라이브스루에 대한 니즈가 매우 확산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가장 타격을 받은 게, 코로나로 받은 게 이제 문화, 스포츠 영역이죠. 공연, 극장, 스포츠 영역, 모이는 거 못하니까, 좁은 지역에. 근데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연주자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이런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 모여서 이제 각자 연주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 현장감이라든가 퀄리티 때문에 우리가 감동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 때문에 감동을 받은 거지.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퀄리티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할 리가 없어요. 어떻게 만족시켜 줄 거냐? 요거는 예배까지 적용이 돼요. 교육에도 적용이 될 거고. 글로벌 수준의 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포용하는 문화였었는데 이제는 이상한 사람들 안 만나는 거예요. 타정부, 타인, 외부인. 접촉 꺼려지잖아요, 지금 우리. 그러다 보니까 가족 및 자기가 잘 아는 공동체끼리 뭔가 해요. 그죠? 그럼 문화, 게임,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갈 거라고. 나중에 예배도 이런 니즈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감나게 해주는 AR, VR 쪽에 니즈가 상당히 급격히 증가할 거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한 10년 전에 홀로그램을 도입한 예배를 검토를 했었어요. 우리 이제 성전이 두니까 한 번은 목사님이 여기서 그 설교를 하시면은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이쪽에서 화면에서 보고 이쪽에서 하실 때 이렇게 이미 그런 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현장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10년 전에 좀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기술적으로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매우 비싼 비용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나타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암호화폐 관심 더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돈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돈의 밸류가 애매할 수 있죠. 또 하나 좀 부정적인 영역이지만 집안에 앉아서 좋은 일만 하지 않잖아요. 불법 도박들, 스포츠 토토들 이런 것들 하면서 걸리지 않으려고 암호화폐들을 많이 쓸 거라고. 그 영역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양지로 끄집어내느냐, 그것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영역 중에 하나일 거다.
봄만 되면 우리 주요한 이슈였던 황사, 중국발, 미세먼지, 그거 없어졌잖아요. 사람이 단 2달 쉬었어, 2달. 20년을 쉰 것도 아니고 20개월을 쉰 것도 아니고 2달을 쉬었는데 지구가 살아났어요. 그죠? 네.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고 강하게 이 자연을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대목이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관점의 과학, 창조과학, 이런 측면에 우리 젊은 지체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될 때다. 교회는 어떤 인사이트와 대응 전략을 가질 수 있을까? 6가지 측면에서 나눠볼게요. 첫 번째가 교회에도 이미 접속의 시대가 도래했다. 더 이상 교회의 크기는 성도의 수가 아니라 접속자의 수로 개편될 거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레미 레프켄이 있어요. 이 사람이 2001년도에 대한민국 번역된 책 이름으로는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원제 제목은 뭐냐면 The Age of Access, 접속의 시대래.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미 20년 전에 이 사람은 앞으로의 경제는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접속하는 시대로 갈 거다. 그 접속하는 시대가 에어비앤비예요. 그렇죠? 접속해서 여러분들 하고. 근데 한국말로는 그걸 이제 소유의 종말이라고 풀었는데. 근데 그거보다 3년 전에 1997년도에 대한민국의 접속이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었어요. 전도연, 한숙규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 이미 이 당시 인터넷이 아닌 PC 통신으로 젊은 남녀가 PC 통신 채팅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로맨스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대한민국 사회에 길게는 23년 전에 이미 접속의 시대가 시작이 됐고 20년 전에 글로벌하게 접속의 시대가 되었다고 디클레어가 됐어요. 근데 20년, 23년 길게 얼리 어답터들 볼 때 인터넷이 월드와이드하게 인기를 끈 게 90년대 초반이라고 보면은 30년. 그동안 교회는 접속의 시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요번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 제가 아주 잘 아는 교회 실제 사례예요. 온라인 예배 접속자 수가, 유튜브에 접속자 수가 4,500명이 돼 있어요. 근데 수많은 간증을 보니까 모두 다 할아버지, 엄마, 자녀 3대가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10,000명 이상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교회는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10,00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3대가 예배를 같이 들음으로 해서 손자가 할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해하고 엄마 아빠가 애들 발을 닦아주고 가정이 회복이 되죠. 더 재미난 거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신천지에 빠졌던 엄마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작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이 교회는 작년 동기간 대비 온라인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헌금 액수가 증가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은 헌금이 줄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적이었었는데 이게 일반적인지 어떤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집중도가 높아졌습니다. 라는 간증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두 달 이상 교회를 못 나오니까 온라인으로 교회 등록을 하십시오 하고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니 250명이 등록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프라인으로 등록하려면 가서 또 뭐 목사님이 와서 뭐 어디 사세요? 무슨 뭐 얘기 귀찮은 사람들 있잖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등록하려니까 등록을 한 거예요. 그죠? 이 노미날로 숨어있던 성도들이 양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온라인으로 등록한 성도들을 교회에 못 와서 교육을 못 시키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새 생명, 새 가족, 초급반 교육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2달 지나고 4월 말서부터 제한된 숫자의 성도들을 데려다 놓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평상시보다 10분의 1만 선착순으로 등록한 사람만 오라. 그럼 경쟁이 치열할 줄 알았는데요. 10%가 안 왔어요. 온라인 예배에 이미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헌금 더 잘해요.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온라인 예배가 주는 유익함에 성도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 교회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지역사회에 있는 혼자 그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없는 그 교회들, 10몇 개 교회들하고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송출하는 그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지역 교회 10몇 개가 연합을 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연합이 탄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접속의 시대가 왔어요, 교회에. 두 번째, 교회 미네르바화 가속. 자, 미네르바가 뭐냐?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미네르바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면은 캠퍼스가 없이 7개 국가를 돌며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이론과 실습을 함께 하는 그런 미래형 대학이에요. 2010년도에 설립되어 있고 2014년도에 28명으로 첫 신청을 받고 매년 200명씩 뽑아요. 그런데 200명 모집하는데 70개 국가에서 23,000명이 몰려들어요. 하버드 합격률이 4.6%, MIT 합격률이 6.7%인데 이 학교 합격률은 0.9%예요. 1학년은 본부가 있는이라고 했어요. 캠퍼스가 있느냐는, 이 학교는 캠퍼스가 없어요. 1학년은 본부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기숙사에 머물며 기본 소양 교육을 받고 1학년 때는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있는 기업들하고 인턴십을 해요. 2학년 때부터 국가를 돌아다니는데 2학년 때는 독일이나 아르헨티나, 3학년 때는 인도나 한국, 4학년 때는 이스라엘이나 영국으로 이동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현지에 있는 글로벌 기업 속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공동 프로젝트를 해요. 대한민국은 카카오랑 하고 있어요. 기숙사는 이태원에 있고. 이 학교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배움과 실제 적용을 한 자리에서 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배움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여태까지 알파고가 해왔던
그 일들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대학인 거죠. 근데 이 학교의 그 경쟁력은 뭐냐면은 그냥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플랫폼, 포럼이라는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가장 강력한 거죠. 그냥 우리가 20일 만에 뚜닥뚜닥 해가지고 온라인 수업 시킨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 포럼이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자기가 어디 있든지 공유 오피스에 있든 기숙사에 있든 카페에 있든 여기에 접속해서 오프라인 교육보다 더 양질의 수업들을 받고 교수와 원투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미네르바 대학이에요. 이 미네르바 대학의 시사점이 뭐냐? 수업은 온라인으로 현장에서요. 캠퍼스가 불필요하죠. 캠퍼스 없어요. 수업료는 샌프란시스코로 내요. 배운 내용은 막바로 전문성 있는 현장에서 적용을 해요. 이때 주요 요소는 여태까지 대학들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건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플랫폼 속에서 각 학생들이 개별화된 개인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을 오프라인보다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온라인의 강점이죠. 오프라인 하면 지금 여러분들 내 콘텐츠 하나밖에 못 듣잖아요. 온라인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거기 필요한 게 이제 학습 큐레이터죠. 그 플랫폼, 포럼이 그 역할들을 해주는 거죠. 나는 어떤 전공을 해서 어떻게 가고 싶습니다 하면 그 길로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언제든지 2학년 때도 바꿀 수 있고 3학년 때도 바꿀 언제든지 자기 바꿀 수 있는 거죠. 지금 대학은 난 무슨 과 하고 들어가면은 거의 그대로 가잖아요. 바꾸기 힘들잖아요. 한 곳 현장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목표 달성 시 이동을 하죠. 미네르바가 주는 코로나 시대의 교회에 대한 시사점. 예배는 정체성을 공유한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거기서 인문교육도 하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 건물이 의미가 없어요. 11조는 정체성을 공유한 예배 공동체에 11조를 드리게 되겠죠. 하지만 사역은 전문성을 가진 데 가서 사역을 하게 되겠죠. 그게 전문화, 개별화, 개인화. 그게 우리 용어로 하면 그게 소명이에요. 우리 소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고유하게 주신 사명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용어로 바뀌려면 그게 개인화예요. 개별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사역 공동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 역할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 정복 시대의 길갈과 같은 역할을 할 거다. 정복 시대 때 정복 전쟁하고 길갈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이따가 또 이렇게 했죠. 군대 용어로 하자면은 집결지예요. 이곳에 보수 교육을 하고 보급을 받고 출정 준비를 하는 것. 이곳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은혜 받았던 사역의 체험과 간증을 공유해서 주변 지체들을 새로 세우는 거죠. 이론적 공유가 아니라 일회적 간증의 나눔이 아니라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전문 사역단체, 그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수많은 간증들을 골고루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준비하고 나가는 거죠. 흩어지는 교회로의 패러다임의 변경. 이게 초대교회 모형이죠. 대형 교회 건물을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디지털화된 플랫폼. 그렇죠? 미네르바 대학의 플랫폼 포럼과 같은
그 플랫폼을 가진 데가 접속을 늘리겠죠. 그렇죠? 접속의 시대로 갔다고 했죠. 세 번째, 앞으로 교회는 보편성에서 전문성으로 갈 거다. 기존 교회의 패러다임, 현재 우리들 교회의 패러다임은 뭐냐면은 예배 공동체이자 사역의 공동체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들 드리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죠. 그죠? 예배 공동체이자 사역 공동체. 한 곳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죠. 보편성, 수월성, 편리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 수가 많은 데가 유리해요. 훨씬 더 많은 보편성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사역, 메뉴, 교육 메뉴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죠. 성도 수가 매우 중요해요. 성도 수가 많은 데가 훨씬 더 양질의 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모두 다 전문적인지는 못해요. 지금 우리 현재 그렇잖아요. 대형교회가 모두 다 전문적이냐? 또 이러다 보니까 전문 영역의 어떤 사역단체라든가 전문 영역의 교회들이 탄생이 어려워요. 일정 수의 정체성과 사역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모여들지가 않죠. 대부분 대형교회를 이렇게 흩어지니까 그냥 모였다가 서너 명이 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중도에 무산되고 그러죠. 대형교회 문제점의 하나는 익명의 노미널 성도가 양성이 되고 있죠. 위너 테이크스 올. 대형교회에 모든 것들이 몰리고 있죠. 그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대형교회들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죠. 나눔들을 실천하죠. 예, 미자립 교회도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아니다, 그죠.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패러다임은 무엇이겠냐? 전문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문성은 뭐냐? 예배 공동체인데 그 예배는 정체성을 고유한 것이다. 한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가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다. 지금 그렇잖아요. 일부 영역에서는 성도들이 많이 스마트화돼서 사역자들보다 더 많이 아는 영역들이 많아졌어요. 영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사역의 전문성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인 사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미봉책인 거죠.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전문인 사역에서 전문 교회로 시스템적으로 조직적으로 확대가 돼야 돼요. 위기의 시대에는 모이지도 못하지만 모여봤자 잠깐밖에 못 모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교회들이 모이게 하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기 위해서 카페도 만들죠. 서점도 있죠. 도서실도 있죠. 식당도 있죠. 거기서 사역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그래요. 근데 코로나 시대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못 가잖아요. 와도 빨리 가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성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가가 중요한 시대로 왔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강화된 특정 영역의 교회가 탄생에 필요성도 대두될 뿐만 아니라 지금 탄생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TCC예요. 더크로스처치. 24시간 예배와 기도. 선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누구도 쫓아올 수 없어요. 영적인 측면에서도 24시간 예배와 기도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는지 프랙티컬한 측면에서의 메소달러지도 가지고 있어요. 예배 팀들은 몇 개 팀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고 방송 송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특화된 영역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더 크로스 처치라는 데가 대형교회처럼 모든 영역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게 전문성이에요. 소수로 시작했는데 지금 꽤 많은 공동체가 생겼죠. 소위 얘기는 강소교회가 된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강소교회가 많이 탄생될 토양이 갖춰졌어요. 그리고 강소교회가 많이 탄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건강하게, 능력 있게. 전문성을 갖지 못한 소형교회들은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과 정체성을 가진 곳과 아닌 곳의 차이가 또 심각하게 발생이 되겠죠. 똑같이 교회도 디지털 디바이드가 발생이 될 거예요. 디지털에 능숙한 세대와 능숙지 못한 세대.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디지털에 능숙하지 못한 시니어 전문 교회가 탄생해야 돼요. 지금 교회 내에 시니어 부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시니어를 이해할 수 있는 시니어 전문 교회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노미널 성도들이 이제 일어나죠. 온라인 상태에서 다 등록을 해요. 그래서 winner takes all에서 everybody can be a top dog. 모두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공동체가 각각 고유한 영역,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고유한 영역 속에서 다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대형 교회도 처음에는 정체성과 전문성으로 시작을 했어요. 대한민국에 제자도를 처음 도입한 데가 어디예요? 그 제자도로 그 정체성과 전문성으로 성장했는데 결국 그 정체성과 전문성으로 확대 발전된 게 아니라 보편성으로 넘어갔죠. 또 어떤 교회는 뭐 셀처치, 목장 사역. 네. 어디든 시작은 그것으로 했어요. 근데 그것이 보편성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슈를 낳고 있는 거죠. 아까 예를 들었던 더크로스 처치와 같은 그런 그 정체성을 선명하고 전문성으로 가져갈 때 앞으로 성도들은 그런 쪽에 더 저게 되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보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별화. 나에게 맞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전문인 사역 체계에서 전문 교회 또는 전문 사역 단체의 전환이 가속될 거다. 이런 전문 영역의 교회들이 등장하다 보면은 새로운 콜라보의 시대가 왔다. 교회 용어로 하면 새로운 연합이 탄생할 거다. 예를 들면 찬양 전문교회, 선교 전문교회, 비즈니스 사역 전문교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온라인 예배 송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휘교회가 한꺼번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는 각자 흩어져서 자기 전문 영역에 사역을 하죠. 애매하게 우리는 선교 지향적 교회예요. 이런 교회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거예요. 선교 지향적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사우디 전문 선교 교회예요. 이슬람 전문이에요. 이것도 맞질 않아요. 왜? 수합하고 신입하는 서로 이단이에요. 그런데 같은 아랍이라고 같은 컨셉으로 접근을 하겠다? 말 안 돼요. 시아파와 수니파가 어느 나라인지도 구분을 못하면은 그 무슨 사역이 되겠어요? 그렇죠?
또는 디지털이 강한 교회와 아날로그가 강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적 요소를 강화시킨 교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모두 다 디지털로 갈 수는 없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콘텐츠를 강하게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들이 이제 강소교회로 탄생이 될 거예요. 이 강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접속을 확대하겠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로운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들 많이 들으면서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찬양이 아니잖아요. 그거 접속하면서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아, 그 영역은 우리 교회가 주지 못하는 영역이구나.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 찬양 영역의 은혜로운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접속 수없이 해야 될 거예요. 교육이 강한 콘텐츠 교회. 그렇죠? 또는 경험과 간증이 여러 영역에서 강한 교회. 그게 매번 그럴 때마다 뭐 와서 발표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간증들이 콘텐츠로 축적이 되어 있는 교회. 특별하게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Z세대를 확보할 수 있는 콘텐츠. 이런 교회들이 강소교회로, 결국 이런 강소교회가 대한민국 사회에 그렇게 발전을 해야 대한민국의 영적 파워가 증가되는 거죠. 이 콘텐츠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바꿔낼 수만 있으면 글로벌화는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거예요. 우린 가만히 앉아있는데 유튜브가 지네들 인프라 다 깔아놨잖아요. SK텔레콤이 인터넷 다 깔아놨잖아요. KT가 다 깔아놨잖아요. 그죠?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건 뭐 필수적인 거겠지만 더더욱 고마운 게 외국 근로자들 우리나라 많이 와 있잖아요. 제3, 4개국 국가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디지털 콘텐츠를 해당 언어로 바꿔내면은 우리 앉아서 글로벌 장악해요. 앉아서 영적 파워를. 내가 요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디지털 공간에서 저의 영적 파워와 영향력이 확대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실제로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디지털 공간, 사이버 공간은 사이버 공간이 아니에요. 그 영적 실체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 사이버 영역을 통해서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월드와이드하게 장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상 변화의 흐름을 무시해도 안 되고, 코로나 사태는 종식돼도요,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트렌드의 변화는 이미 맛을 봤어요. 간다고요. 오프라인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오프라인 예배 안 온다니까요. 온라인 예배 드려도 충분히 은혜를 누릴 수 있어. 영적 파워가 있어. 그 간증이 쏟아졌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지난 2달 동안 수많은 목사님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해냈어요. 양질이든 양질이 아니든 간에.
그 흐름이 무엇인지 몰라 대응을 못하면 그 영역, 사이버 영역, 온라인 예배 영역, 전문적 영역, 이 영역은 타 종교가 차지하거나 이단이 차지해요. 이단들이 이런 거 훨씬 더 잘해요. 왜?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있거든요. 정통 교회들은 뭐 하려고 그러면 당회도 거쳐야 되고 재직회도 해야 되고 뭐 말이 많아요. 근데 이단들은 이단의 리더가 한마디만 하면 쫙 돼요. 그러니까 같이 시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하고 초대교회가 로마가 만든 도로를 타고 복음을 전파했듯이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 그 사이버 공간이에요. 사이버 공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활용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분명히 깨쳐야 돼요. 접속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미 오래전에 도래했다. 교회가 외면하고 있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미네르바화 될 텐데 교회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 여태까지 모든 교회들이 보편성에만 신경 쓰고 그러기 위해서 성도수,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리더들이 성도수에 집착을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있으면 성도들에게 더 큰 베네핏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성도수에 집착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보편성에서 전문성으로 간다. 그 다음에 전문적인 영역을 가진 강소교회, 디지털 콘텐츠가 중요해졌다. 그것이 해당 언어만 바뀔 때 글로벌화할 수 있는 파워가 실린다.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사이버 공간이 아니라 영적 실체를 가진 공간이다. 그것도 우리가 장악해야 될 공간이다. 그걸 우리가 알고 일터 현장과 교회가 먼저 변화하고 우리가 먼저 변화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먼저 변화하고 그 동력을 바탕으로 세상 변화를 리드하고 민족을 치유하는 길로 나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사태를 우리에게 주신 그 파도로 인하여 내가 겁먹고 주여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파도로 인하여 내가 먼저 가게 됩니다. 세계적인 변화와 교회가 변화해야 될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게 코로나가 주는 영적 실체다 그거죠.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어요. 성도들은 온라인에 대해서 맛을 봤습니다. 그것을 되돌리려고 해봤자 되돌릴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는 이걸 치고 나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쪽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일터 현장이 이미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기회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어요. 나는 소명받은 게 이거니까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영역 타 종교의 젊은 지체들, 이단의 젊은 지체들이 차지합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어요. 우리가 할 일은 시대를 분별하고 그 분별에 따라서 도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잡아야 될 그 영역 For Christ and His Kingdom, 예수님과 그의 왕국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Prepare the way, His second coming. 그걸 준비하자.